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익함과 의미를 추구하는 권력TV입니다. 저는 오늘 강남에 있는 최정윤 학술원에 나와 있습니다. 뭐 때문에 왔느냐고요? 2024 과학혁신 시리즈 AI로 다시 쓰는 바이오 혁신, 이 강의를 들어보고 왔습니다. 김선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교수, 이정석 카이스트 의과대학원 교수, 김재훈 반트 AI COO, 이동훈 SK바이오팜 대표이사 사장, 정태흠 아델파이 벤처스 매니징 파트너, 이준호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교수, 이렇게 5분의 연사들이 참석하시는데요. 제가 바이오에 대해서는 잘 아는 바가 없고 또 AI에 대해서도 무례하지만 적어도 이런 기업과 그리고 이런 과학자들이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의 바이오의 미래는 결코 어둡지 않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된 하루였습니다. 주마 간사한격이지만 저와 함께 최정훈 학술원 그리고 AI와 바이오의 미래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최정훈 학술원에 대한 소개입니다. 경쟁과 두 차례 금융위기에서 비롯된 신자유주의의 위기,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한 동북아시아의 다양한 위기로 인한 지정학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냉철한 현실 분석과 글로벌 전략 수립을 위한 담론을 이끌어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인류 역사상 전례가 없는 과학혁명 시대에 첨단 기술이 가져다주는 기회와 한계를 정밀하게 분석 연구해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만들어 나가는 데 지혜를 모으고자 합니다. 나아가 과학혁신과 지정학 변화가 가져올 리스크에 대한 학제간 연구를 통해 대한민국과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 번영 달성을 위한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인류가 맞닥뜨릴 새로운 차원의 도전과 위기를 돌파할 수 있도록 지식 나눔과 소통의 허브로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지선과 함께 글로벌 위기와 도전에 맞설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가겠습니다. 최종현 학술원. 최종현 학술원 과학혁신 시리즈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프로그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사회에는 특별히 이준호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잠시 소개해드릴 텐데요. 이준호 교수님은 예쁜 꼬마 선충을 이용한 유전과 발생, 진화를 연구하는 전문가이십니다. 대표적인 업적으로 알코올 저항 유전자인 주다, 히치하이킹 행동, 커넥톰 텔로미어의 대안적 유전 유지 기전을 발견하셨습니다.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요. 자연과학대학 학장을 역임하셨습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과 한국공학한림원 정회원이십니다. 그리고 최종현 학술원 첨단과학장미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준호 교수님 인사로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학술원의 과학혁신 시리즈 강연에 와주신 여러분들 모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가 이 굉장히 오래간만에 여는 오프라인 강연 시리즈여서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특히 저로서는 오늘의 주제가 최근에 가장 핫한 이슈 중에 하나인 인공지능 그리고 바이오, 이 두 가지의 연결고리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생물학자라고 저는 생각하는 시드니 브레너 경이 계십니다. 지금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과학의 발전은 새로운 기술, 새로운 발견,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에 의존하는데 아마도 그 중요성이 그 순서대로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는 이게 무슨 뜻인가 그랬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드디어 새로운 기술이 과학을 선도하는 그런 시대에 와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기술이 인공지능 AI입니다. AI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은 저희가 어디까지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 정도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AI가 바이오 분야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이런 것에 대한 궁금증에서 출발해서 미래의 바이오 산업이 어떻게 혁신적인 생태계를 구성하게 될지라고 하는 고민에 이르기까지 오늘 여러분들과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이신 5분을 모시고 강연을 듣고 논의를 이어가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연사님들을 모시기 전에 우선 최종현 학술원의
첨단과학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이시자 카이스트 연구부총장이신 우리 이상혁 부총장님을 모셔서 환영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카이스트 연구부총장 이상혁입니다. 오늘 진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여러 선생님들을 모시고 첨단 과학이 하는 이 인공지능과 신약 개발에 관한 이런 그 포럼을 하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듯이 이제 첨단과학 자문위는 최종현 학술원에서 이제 그동안 다양한 이런 지식 함양 그리고 사회의 긍정적 기여 이런 활동을 하는 것 중에서 최근에 시작한 빅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제 간 교류를 통해서 그 첨단 과학 기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도전 과제들을 발굴하고 그에 대한 해법도 한번 찾고자 논의를 하면서 그리고 또한 그 결과를 우리 사회 구성원들과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감히 국내외 최고 학자들의 모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마주하는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 이런 학제적인 과제를 풀어나가는 데는 아마 첨단과학 자문위원회가 기회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최종현 학술원의 과학혁신 시리즈는 아까 우리 이준호 공동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AI로 다시 쓰는 바이오 혁신. 그러니까 그동안 바이오 혁신이 있었다는 소리네요, 그죠? 다시 쓰니까. 네. 이런 제목 하에서 글로벌 디지털 바이오 융합 산업 동향과 또한 한국의 성장 전략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많이들 지금 쓰고 계시겠지만 챗GPT로 촉발된 이 소위 제너티브 AI 시대에서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점점 구별이 힘들어가는 그런 세상이긴 하지만 이게 과학적으로 오게 되면 정말로 많은 가설을 제시할 수도 있고 너무 데이터가 많아서 사람의 머리와 단순한 컴퓨테이션 가지고는 도저히 확인을 하거나 추론할 수 없는 것까지도 이제 이 AI가 해주는 시대에서 당연히 신약 개발에 있어서만큼의 역할은 아마 큰 기대가 될 것으로 알고 오늘 5분의 최고의 전문가께서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거기 때문에 저도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제가 왜 기대가 큰가요? 커요. 왜 크냐면 제가 한 30년,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 연구실, 카이스트 제 내사공학 연구실 30주년 기념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졸업생들이 한 90명이 왔어요. 와서 책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저한테 줬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실험실에서 연구한 히스토리가 좀 있지 않습니까? 앞부분은 그냥 생략하고요, 시간상. 뒤에 한 10년 정도에는 제 연구에도 AI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약물 간의 상호작용을, 부작용을 예측하는 딥 DDI 개발한 것, 그 다음에 단백질의 기능을 예측을 딥러닝으로 하는 DEC라는 것도 있고, 거기에 이제 또 우리가 트랜스포머 알고리즘을 써가지고 DBC 트랜스포머로 향상시킨 거예요. 이런 제가 한 아주 일부의 AI 기술이 바이오 및 신약 개발에 적용된 거에 추가로 오늘 5분의 기라성 같은 연사분께서 미래의 밝은 모습을 많이 제시를 해줄 것입니다. 이러한 디지털 전환, 특히 AI의 융합이 없이는 앞으로 신약 개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제까지 신약 개발에서 큰 문제가 여러 개 있지만 한 가지만 들자면 개발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시간도 너무 많이 들어요. 허가할 때까지. 그러다 보니까 제약사에서 제약사도 기업인데 돈 좀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신약이 나오면 약값이 비싸요. 약값이 비싸니까 우리 지구인 전체가 모두 원할 때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일부 부자들부터 순서대로 혜택을 받는 거죠. 근데 이 AI가 와서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개발 비용, 그 다음에 허가 비용까지 하는 이 전반 프로세스의 비용을 확 낮추니까 신약 값을 낮출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더 많은 우리 지구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기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여러 가지 혜택 중에 한 가지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반면 오늘 그러면 5분의 훌륭한 연사님께서 뭘 할 거냐?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죠, 미리. 그러면 AI를 활용해서 신약 개발하면 뭐가 좋으냐? 얼마나 빨리 되냐? 얼마나 싸게 할 수 있냐? 그 다음에 AI가 사람의 질병을 진단도 할 수가 있는데 그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쓰게 되면 그러면 웬만한 병은 이제 다 치료된다고 보면 되냐? 이런 질문 내보실 수 있고 AI 활용해서 이렇게 제약하고 의료 혁신 이루는 것까지는 좋은데 만약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점이나 부작용이 나오면 그거는 뭐가 있을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몇 가지 질문만 생각을 해봐도 AI하고 생명공학이 이렇게 융합이 되게 되면 기대도 많지만 또 걱정이 되는 부분도 일부가 있다라는 것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신 국내 최고의 전문가분들께서 이제 발표해 주시고 또 토론을 통해서 디지털 바이오 산업이 열게 될 미래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의 호기심을 푸는데 큰 도움을 주실 거로 믿습니다. AI를 활용한 신약 개발 그리고 빅데이터 기반 진단과 치료, 글로벌 혁신, 그 신약 플랫폼, 바이오 혁신 생태계 동향, 그리고 바이오 공급망의 전망과 투자, 그리고 정책을 넘나드는 이런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깊이 있는 분석과 통찰을 나누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이 끝이 아닙니다. 이러한 이 최정윤 학술원의 학술 토론회를 계기로 해서 관련 논의가 꾸준히 이루어지게 될 것을 기대하고요. 마침 저는 요 끝나고 끝날 시점에 용산에서 아마 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첨단 바이오 전략 관련 제가 또 발제를 하게 됩니다. 아마 많이 이어지는 것이 있을 거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렸고요. 아마 오늘 정말로 재미있는 주제로 많은 그런 지식의 향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많이 바쁘심에도 중요한 강의 그리고 토론을 위해서 와주신 연사분들께 깊이 감사드리고요. 또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참여해주고 계신 여러분께 환영과 함께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학부 교수로 계시고요. 동시에 모감 생명과학연구소 소장으로도 계십니다. 미국에서 교수를 역임하시다가 2011년부터 서울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요. 지금 모감 생명과학연구소도 거의 2년 이상 지금 이끌고 계시면서 한국의 AI 신약 개발 역량 강화에 엄청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희 오늘 발표해 주실 주제는 인공지능 기술이 신약 개발에 도움이 될까입니다. 저희 큰 박수로 인사드리고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선 이렇게 훌륭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두 분 공동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사실 잘 아시는 분들인데 그래서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신약 개발이 도움이 될까라는 질문을 그 컴퓨터 공학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인공지능은 어쩔 수 없이 컴퓨터 공학자의 의견이 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약 개발을 하려면 우리가 약을 먹고 약이 프로틴을 타겟하고 프로틴을 타겟하면은 우리 몸의 세포는 2만 개의 유전자가 굉장히 복잡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 약의 효과가 어떤 생물학적인 기작을 바꾸게 되고 세포의 집합체인 사람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먹는 약, 이게 지금 스몰 모레큘 모달리티지만 뭐 mRNA든 펩타이드든 우리가 이거를 벡터화 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요즘 하는 딥러닝이 하는 일입니다. 딥러닝은 계산할 수 없는 함수를 계산하는, 데이터로부터 계산하는 게 딥러닝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이렇게 벡터화되고 프로틴도 벡터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틴이 디스터브 돼가지고 나오는 생물학적인 기작도 벡터화가 되면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뭉쳐서 드롭 리스판스라는 함수로 만들어지는 게 그 신약 개발의 전체적인 그림, 제가 보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 컴퓨터공학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케미컬 스페이스를 우리가 어떻게 탐색을 하느냐, 제네틱 스페이스를 어떻게 탐색하느냐, 디지즈 스페이스를 어떻게 탐색하느냐가 결국 관건이 되는 것이죠. 이정석 교수님이십니다. 원래 의사 선생님이신데 PhD도 하셔서 MD PhD이십니다. 주로 이제 면역학으로 학위를 하셨고요. 근데 AI 기반으로 유전자 기술을 활용해서 암이라든지 위기 질환 치료를 위해서 새로운 그런 사업을 창업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노크라스라고 하는 회사를 창업하셨고 최고 혁신 책임자로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강연의 주제는 유전체 데이터 바이오 헬스 AI를 위한 최초의 인프라가 열린다라고 하는 멋진 제목입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는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 교수를 하면서 예전에 지놈인사이트라고 하는 회사를 창업했고 최근에 회사 이름이 바뀌어서 이노클라스라는 회사로 불리고 있습니다.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간단하게 소개드리면 내과 의사이고 면역학 교수이고 그리고 유전체를 하는 기업가입니다. 그 배경을 한번 이해해 주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선 김선 교수님 강연에서 다행히 DNA는 말씀 안 해주셔서 그래도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쓰신 책 제목인데요. DNA는 모든 생명 현상의 기본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너무 잘 알려진 센트럴 도그마 생명과학의 기본입니다. 사실 모든 것이 사실 DNA에 기록되어 있고 DNA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RNA, 단백질 등등에 대한 말씀 많이 해주셨고, 이것들이 어떻게 질병을 일으키는지 여기에 신약 개발의 단서들이 모두 숨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최상류에 올라가면 여전히 DNA가 존재하고 있고, 이 DNA 전체에 담긴 전부의 정보, 유전 정보 전체를 이끌는 말이 유전체, 영어로는 지놈이 되겠습니다. 이 지놈은 DNA라고 하는 분자 안에 새겨져 있고 근본적으로 이 디지털 데이터입니다. ATGC라고 하는 염기 서열 4가지를 갖고 조합해서 만든 자연이 만들어 놓은 디지털 데이터입니다. 생명의 기본 기록이 디지털로 이미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놀랍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내용이 굉장히 크고 방대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능한 염기 변이의 수만 단순히 따져봐도 한 사람에서 90억 개나 찾을 수가 있고, 여기 있는 그 다윈의 프린티피아 책, 오리진 오브 스피시스의 책을 3,000권에 기록해야 한 사람의 DNA 정보를 쓸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방대한 양입니다. 하지만 이 방대한 양은 사실 유한한 양입니다. 지금과 같은 컴퓨팅 파워를 가진 정보과학의 세상에서 다룰 수 있고 유한한 데이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타고나길 사진법의 디지털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이 유전체 데이터에는 변이가 발생합니다. 타고난 소인, 다른 사람과 다른 모습, 이것을 우리가 영어로는 germline variant, 타고난 유전 변이라고 부릅니다. 이 부분에 사실 개인정보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민감한 이슈들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계에서 이미 널리 사용하고 있는 암 진단에 쓰이는 유전체 등에는 사실 다소 다른 사람이 태어난 이후에 유전되지 않는 획득한 변이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잠깐 짚고 넘어가면 지금의 의료는 우리 평균 의료란 단어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같다라는 전제 하에서 확률적인 임상시험을 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정밀 의료는 기본적으로 제네틱 백그라운드, 유전적인 백그라운드가 다르다라는 가정 하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에 맞추는 치료를 하겠다. 그리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정밀 의료가 사실은 미국의 의료 비용 폭증을 막기 위한 경제적인 목적도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암의 이 암 환자에서 어떤 것이 최적의 치료일까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게 현재 테스트라면 다음 세대 테스트, 전장 유전체를 보는 테스트는 다음과 같이 전체 우주를 보는 것처럼 유전자 변이 전체를 검출하고 이 데이터가 누적되어 나갈수록 새로운 지식이 늘어나고 지금 눈앞의 그 환자를 위해서 그리고 다음에 다가올 환자들을 위해서 더 나은 데이터들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정밀의료 그리고 AI와 지놈이 만나는 이벤트에서 어떤 기회가 있을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최근에 다소 부진한 실적 때문에 화제가 됐던 23andMe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왜 잘 안 됐을까 한번 스스로 반성을 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의료적으로 접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구 집단의 빈번한 타고난 돌연변이들 일부만을 검사하는 방식으로는 다시 내가 필요한 것들, 예를 들어 병에 걸렸을 때 필요한 것들, 혹은 암과 관련한 표적 치료제를 찾아내기 위한 데이터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거의 없습니다. 의학적인 효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단 한 번의 테스트로밖에 끝날 수 없다는 점이 기업으로서의 매력을 굉장히 떨어뜨렸던 것 같습니다. 또한 국가적인 차원에서 영국, 미국, 또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다국적 제약사들이 유전체 빅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가바이오 빅데이터라는 사업을 통해서 100만 명의 유전체 정보를 수집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결이 시작된 지가 사실 10년 이상 된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전체를 활용한 새로운 혁신이 그렇게 일상생활 속에 들어오고 있다는 생각은 잘 안 드실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음 좀 더 나은 사례를 놓고 비교해보면 아실 수 있습니다. 리제네론이라는 아주 스마트한 다국적 제약사가 있습니다. 2014년에 리제네론 유전학센터 RGC라는 자회사를 세워서 전 세계에서 10만 명의 엑솜 데이터, 즉 2세대라고 제가 명칭을 불렀던 유전체 1%를 보는 데이터를 모으고 있습니다. 단순히 유전체만 모으는 것이 아니라 의료 정보와 그 사람의 생활 습관을 포함한 상당히 많은 종류의
인간 정보들을 함께 모으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지금 현재는 200만 개까지 가게 됐고 120개 기관과 협력을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이미 3개의 유전자라는 신약이 임상시험 단계에 들어갔고 20개 이상이 들어갈 것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즉 제약회사처럼 명확한 목적을 갖고 이 데이터에 접근하는 경우가 조금 더 성공률이 높고 활용이 잘 된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네, 제임스 왓슨이 이제 그 일을 시작하면서 어느 강연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휴먼 지nom 프로젝트를 찬성하는 굿 사이언티스트와 그것을 반대하는 배드 사이언티스트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임스 왓슨이 시작했던 것이 휴먼 지nom 프로젝트의 과실을 제가 보기에 이정석 교수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었을까 할 정도로 아주 멋진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연사를 모시겠습니다. 김재원 변호사님이십니다. 지난 15년 정도를 바이오텍 헬스케어 분야에서 사업을 개발하시고 투자 그리고 재무 경험을 쌓으신 전문가 있습니다. 원래는 경영학, 영문학 전공하셨고 그 다음에 법학 박사학위도 받으셨습니다. 뉴욕주 변호사님이시기도 합니다. 현재는 생성형 AI 기반으로 신약 개발하고 있는 기업인 벤츠 AI에서 재직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발표 주제는 AI in Drug Discovery and Development입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벤트 AI의 CEO와 CFO로 공동 책임을 맡고 있는 김재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그 신약 개발에서 AI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오늘 이거 관련해서 이미 전에 그 말씀 주신 분들이 좋은 설명을 많이 해주셔서 최대한 겹치는 부분은 조금 제외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크게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AI와 바이오파마의 만남, 그리고 두 번째는 신약 개발의 프로세스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마지막은 저는 이걸 의역을 하자면 AI야 도와줘라고 저는 의역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3가지 그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을 드릴 거고요. 첫 번째 그 AI와 바이오파마의 만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최근에 AI 브레이크스루에 대해서는 그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챗GPT부터 그리고 달리 그 챗GPT처럼 그 텍스트를 써주면 그림을 설정해주고 만들어주는 형성형 AI, 그리고 또 우스꽝스러운 프롬프트를 넣으면 음악을 만들어주는 새로운 그런 소프트웨어도 나왔는데요. 제가 프롬프트를 피자와 아빠를 넣은 음악을 만들어줘 라고 하면 1분 안에 새로운 노래, 기존에는 없는 튠, 기존에 없는 가사, 그리고 앨범 커버까지 2가지 종류의 음악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재밌는 음악을 만들어내는데요. 사실 정말 누가 가수가 부르는 것 같은 그런 음악을 만들어줍니다. 그럼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제는 최근에 나온 소라로 그 필름을 만드는, 영화를 만드는 것까지 지금 진행이 됐는데요. 이 소라의 영상 잠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Well, they say everyone has something unique about them, something that sets them apart. It's just in my case, it's quite obvious what that thing is. I am literally filled with hot air. Yeah. 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이제 영화까지도 만들 수 있는 형성형 그 제너레이티브 AI 그 시대가 일반에게 온 것이 정말 확실히 느껴지는 그런 영상입니다. 근데 사실 AI라는 게 이제 갑자기 저희한테 10년 전, 5년 전에 온 거는 아니고요. 상당히 옛날부터 저희와 함께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방면에 영향을 끼쳤는데요. 사실 제가 그 머신러닝 전문가도 아니고 AI 전문가도 아니라서 찾아보니까 과연 AI의 시작이 언제이냐에 대해서도 의견이 다릅니다. 1900 초반년까지도 잡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다 1940년이 이제 실제로 얼리 파운데이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조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4가지 팀을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는 FDA가 그 언맨 메디컬 니즈, 그러니까 아직까지 좀 그 제대로 그 어프로브된 신약이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벨 테라피에 대한 그 승인을 계속 해주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클셀 디지즈라는 같은 경우는 굉장히 레어 디지즈고 제대로 이제 치료법이 없었는데 작년에 드디어 그 진 테라피로서는 처음으로 시클셀 디지즈 그 판매처가 이제 어프로브가 됐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신약 개발하려면 돈이 중요하죠. 그래서 지난 2년 정도는 굉장히 조금 어려운 바이오의 혹한기를 지냈는데 이제 올해 초부터는 GC 언컬러지, 삼상의 언컬러지 회사가 사실 그 상단부로 돈을 굉장히 많이 모으면서 다시 조금 이제 풀리는 그런 IPO 마켓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을 이제 신약을 개발을 하고 그리고 이걸 결국은 캔디데이 셀렉션을 해서 동물 실험을 한 후에 패키지를 만든 다음에 FDA에게 야 우리가 이런 실험을 했는데 사람에게 투여해도 괜찮을 것 같으니 한번 봐주세요 라고 이제 서브미션을 내면 FDA가 허가를 해주면 Safe to Proceed라는 허가를 해주면 임상실험에 들어가게 됩니다. 임상실험은 미국에서는 어떤 레귤러토리 트랙 레코드를 받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하지만 크게 1상, 2상, 3상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1상에서 3상까지 마무리 짓는데 물론 어떤 약이고 어떤 테라피틱 에리어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7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3상이 끝나면 이 자료를 모아서 New Drug Approval (NDA를) 이제 승인을 하려고 이제 FDA에게 내게 되고요. FDA가 리뷰를 하고 이제 그 도장을 땅땅 찍어주면 약을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 만약에 그 일반 환자들한테 투여를 했을 때 독성이 임상실험 때 나오지 않는 독성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제약회사가 끊임없이 모니터를 하면서 임상 4상을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 금액이 얼마일까요? 이 숫자를 보고 놀라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2022년 기준으로 현재 추정 금액이 2.3 빌리언입니다. 약을 하나 만드는데 이 정도 돈이 든다면 상당히 굉장히 비싸고 긴 시간이라고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요. 이게 특히 가장 사람들이 많이 쓰고 그 마켓이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항암제입니다. 왼쪽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항암제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12년이 걸립니다. 이게 임상 1상에서 3상 기준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임상 전 단계까지는 제외한 기간입니다. 그걸 말씀드리자면 대략 15년 이상이 걸리고요. 코로나 이후 점점 신약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그 환자들을 리크루트하는 게 어려워지면서 이 기간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벌써 현실이 된 상황이고요. 과연 AI가 바이오파마에서 5년, 10년 뒤에 어떻게 변할지는 사실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AI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오늘 제 강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약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전문가이십니다. 경영학을 전공하셨고 2022년에 SK 바이오팜 사장으로 선임되셨고 현재 그 자회사인 SK 라이프사이언스 대표이사도 겸하고 계십니다. 많은 경험을 갖고 계셔서 오늘도 또 멋진 강연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신약 플랫폼과 성장 전략이라는 제목입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소개받는 이유고요. 제가 뭐 바이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원래는 투자 재무 쪽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뭐 사장이 자료를 막 보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사실 15분 전에 초치기를 하려고 자료를 봤는데 보니까 발표하시는 분들 내용이 너무 좋아서 집중하다 보니까 15분을 초치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망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내용이 좋으셔서 저는 좀 살짝 넘어가도 날로 먹어도 되겠다는 생각도 없잖아 합니다만 저는 신약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회사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AI 툴이라는 거는 무기거든요. 무기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신약 개발하고 판매하는. 그래서 약을 개발하고 파는 약장사 입장에서 한번 이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하겠고요. 저희 바이오팜뿐만 아니라 SK그룹의 바이오 포트폴리오가 다 같이 가지고 있는 임플리케이션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좀 정리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장사다 보니까 디스클레이머가 좀 컨텐츠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일단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시면 이 93년도에 시작했습니다. 거의 30년이 넘는 기간을 신약 물질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두 가지 약품이 신약 승인을 받고
2020년도에 엑스코플이라는 뇌전증, 즉 간질이라고 알려진 약을 미국에서 출시해서 판매하고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A부터 Z까지 개발해서 판매하는 최초의 사례이기도 하고요. 유럽과 그다음에 다른 나라 전 세계에 이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단백질 분해 관련된 회사 인수해서 필라델피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30년이라는 기간 동안 저희가 이제 데이터 관점에서 보면 저희 DB가 완성되는 디지타이제이션이라는 거를 한 15년 전에 한번 진행을 하고요. 쭉 연구 개발해가는 과정 속에서 지금은 저희 뇌전증에 대한 사전 예측 또는 예방 또는 이거에 대한 디지털적인 접근을 하자. 그래서 그런 이제 제로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에 AIDT 펑션이 이제 가미되기 시작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신약 개발도 디지털라이제이션을 해야 된다. 앞에 연사님들이 많이 말씀 주셨죠. 저희는 사실 이거를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AI 신약 개발 플랫폼에 적용하자라는 게 저희의 가장 큰 화두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약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전문가이십니다. 경영학을 전공하셨고 2022년에 SK 바이오팜 사장으로 선임되셨고 현재 그 자회사인 SK 라이프사이언스 대표이사도 겸하고 계십니다. 많은 경험을 갖고 계셔서 오늘도 또 멋진 강연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신약 플랫폼과 성장 전략이라는 제목입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소개받는 이동이고요. 제가 뭐 바이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원래는 투자 재무 쪽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뭐 사장님 뭐 자료 막 보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사실 15분 전에 초치기를 하려고 자료를 봤는데 보니까 발표하신 분들 내용이 너무 좋아서 집중하다 보니까 15분을 초치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망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내용이 좋으셔서 저는 좀 살짝 넘어가도 날로 먹어도 되겠다는 생각도 없잖아 합니다만 저는 신약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회사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AI 툴이라는 거는 무기거든요. 무기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신약 개발하고 판매하는. 그래서 약을 개발하고 파는 약장사 입장에서 한번 이 부분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바이오팜뿐만 아니라 SK그룹의 바이오 포트폴리오가 다 같이 가지고 있는 임플리케이션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좀 정리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장사다 보니까 디스클레이머가 좀 컴플라이언스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일단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시면 이 93년도에 시작했습니다. 거의 30년이 넘는 기간을 신약 물질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두 가지 약품이 신약 승인을 받고 2020년도에 엑스코플이라는 뇌전증, 즉 간질이라고 알려진 약을 미국에서 출시해서 판매하고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A부터 Z까지 개발해서 판매하는 최초의 사례이기도 하고요. 유럽과 그다음에 다른 나라 전 세계에 이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단백질 분해 관련된 회사 인수해서 필라델피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30년이라는 기간 동안 저희가 이제 데이터 관점에서 보면 저희 DB가 완성되는 디지타이제이션이라는 거를 한 15년 전에 한번 진행을 하고요. 쭉 연구 개발해가는 과정 속에서 지금은 저희 뇌전증에 대한 사전 예측 또는 예방 또는 이거에 대한 디지털적인 접근을 하자. 그래서 그런 이제 제로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에 AIDT 펑션이 이제 가미되기 시작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신약 개발도 디지털라이제이션을 해야 된다. 앞에 연사님들이 많이 말씀 주셨죠. 저희는 사실 이거를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AI 신약 개발 플랫폼에 적용하자라는 게 저희의 가장 큰 화두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혁신 신약이라고 해서 바이오 신약 쪽을 훨씬 더 많이 부가가치를 가진다고 생각하는 시대에 와 있고 거기에 AI가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혼자 할 수 없으면 같이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뭐 빅바이오팜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지만 바이오텍 하면은 약간 가볍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대표이사님도 근데 진짜 이제 덩치를 키우는 빅 바이오텍을 지향하는 그 비전이 굉장히 멋있었다. 박사님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바이오텍 펀드를 결성하셨던 그런 바이오 투자 전문가이십니다. 2018년에는 보스턴 소재 투자 펀드 운용사를 공동 창업도 하셨고요. 그다음에 최고 재무 책임자를 역임하셨습니다. 원래 백그라운드는 포항공과대학에서 화학을 전공하셨고 그다음에 경영학 박사를 미국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보시겠습니다. 3일 전입니다. 4월 22일에 충격적인 그 파이낸셜 타임스의 기사가 나왔는데 제목이 한국 경제적 기적은 끝났는가 그런 제목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두 가지가 하나는 이제 한국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인구 감소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노동 인력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 두 번째는 제조업을 바탕으로 한 혁신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제 주제가 바이오와 AI. 제가 처음에 이제 기술부터 해서 조금 전에 회사까지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조금 더 매크로적인 입장에서 그럼 혁신 생태계가 어떻게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고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이 이제 바이오와 AI와 관련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나가야 하는지 또 같이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미국에 이제 50개 주가 있습니다. 3개 주, 캘리포니아, 뉴욕, 매사추세츠. 저는 이제 투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투자 시작한 게 97년도인데요. 미국에서 이제 지내다 보니까 이 3개 주의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3개가 차지하는 비중, 미국에서 한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80%입니다. 80%의 투자가 이 3개 주에서 진행이 됩니다. 물론 이건 이제 뭐 바이오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요. 전체 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어떤 생태계, 이코시스템의 어떤 특징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이제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생각한 것은 2015년, 지금부터 한 9년 전이면 9년 전에 일본 정부인데 이름이 아마 뭐 고등연구원 같이 해석이 될 것 같은데 고등연구원에서 스탠포드 대학에 용역을 줬어요. 스탠포드 교수한테 용역을 줘가지고 과연 실리콘밸리에 캘리포니아로 대변되는 실리콘밸리의 핵심적 에코시스템의 요소들이 무엇이냐 이것을 이제 분석을 하라고 용역을 줬고 거기에 대한 논문이 2015년에 스탠포드 교수가 발표했습니다. 원래 6가지인데 제가 한 5가지 정도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코시스템. 근데 이게 2가지 균형을 이루는 하나는 큰 회사와 스타트업들이 공생하는 이런 시스템이 하나의 특징이었다. 두 번째는 아까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 말씀하셨는데요. 오픈 이노베이션과 회사의 어떤 트레이드 시크릿 이런 부분들이 같이 또 병행하는 그런 특징이 나타났었고요. 세 번째는 뭐 제가 있는 제가 일하고 있는 이제 벤처 캐피탈 이런 가버넌스라든지 캐피탈이 이제 중요하다. 네 번째는 코시스템 보니까 이제 어떤 탑 유니버시티 스탠포드와 버클리로 대변되는 굉장히 좋은 대학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인력들이 있었다. 5번째는 미국에서 이제 어떤 거버먼트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인 측면들이 있었다. 이런 어떤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결론은 약간 그런 겁니다. 이것을 처음에는 우리나라도 이제 뭐 보스턴 생태계를 뭐 한국에다가 진짜 이런 정부 차원의 논의들이 있는데 여기서의 이제 일본 정부에서 결론은 이것을 일본으로 가져와서 똑같이 하기 힘들다 이 결론이고 오히려 이런 이코시스템에 일본 회사들을 많이 보내고 창업자들 그쪽에서 창업을 하게 하자는 게 이제 약간 결론이었는데요. 오늘 제가 이제 얘기를 20분 정도 할 때 여러분들이 한 3가지 정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거 3가지를 이제 분류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걸 3개로 다시 분류해본 겁니다. 첫 번째는 인력으로 대비되는 이제 탤런트입니다. 말씀드린 그 휴먼 리소스와 아주 좋은 대학들이 있었다는 것이 미국에 있는 그런 혁신 생태계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캐피탈. 아까 이제 대기업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저희 같은 벤처 캐피탈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캐피탈이 있다는 것. 세 번째는 전략적인 부분. 오픈 이노베이션이나 거버먼트에 이 세 부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여기 뭐 스타트업 하시는 대표님들도 계시고 한데 이게 회사에서도 적용되는 부분이 아닌가.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를 경영하시고 아니면 사업 계획을 하실 때 탤런트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해당을 진행할 수 있는 캐피탈이 있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전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런 혁신 생태계에도 적용이 된다는 말씀.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전문 용어 그리고 또 의학 용어
이것도 그 영문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니까 참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저는 파노러스 바이오라는 바이오 회사의 감사를 한 4년 동안 재직한 그런 경험이 있어서 강연 내용을 이해하는 데 조금은 도움이 되었습니다만 그래도 많이 부족하죠. 세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AI의 시대가 도래된 것이죠. 바이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비록 우리가 그 디테일은 다 알 수 없더라도 적어도 시대의 흐름 정도는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정현 학술원입니다. 고동기술원 라필딩인데요. 나무를 가꾸듯 인재를 키운다. 이런 캐치프레이즈로 정말 훌륭한 일을 하시는 거죠. 10년을 내다보면 나무를 심고 100년을 내다보면 사람을 키운다. 인재를 키우는 한국고등교육재단이 SK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런 학술원이 존재한다는 것은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최정현 회장님은 돌아가셨지만 그의 이름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권대욱TV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